네, 이제부터 풀어줄 최순실 씨 관련과 정치권 소식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화면으로도 잠깐 봤듯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불과 15분 전에 전격적으로 특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와는 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안 전 비서관의 모습 그대로인데 취재진의 질문 공세도 일단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에도 짚어봤듯이 지난주에 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심판 증인으로 출석 예정에 돼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오늘 특검의 소환 요구에 저렇게 모습을 전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주로 비선 진료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오게 될까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에 나가지 않으면서 특검에 나왔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저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갔을까? 본인이 이제 직접 사실은 계속적으로 불출석 하여튼 소환 요구를 받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지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는 출석 전혀 안 하고 특검에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비선 진료 부분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아니게 선을 좀 긋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가서 본인이 아는 부분 중에 다른 부분 빼고요. 그 비선 진료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른바 보안 손님 부분 그런 부분을 특검에 가서 많이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얘기를 하면 특검에서는 다시 헌재로 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쟁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 특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재지 못 갑니다. 이제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못 가니까 특검에서라도 가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거리가 된다 그러면 헌재에 뭐 한 번 더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특검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지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단순히 뭐 비선 의뢰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특검에서 남은 임무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상황 자체를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보충적인 그 조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이 예전에 검찰에서 한 번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봉근 비서관이 지난번 조사보다는 이번 조사가 그 중간에 윤전추, 이영선 뭐 등등 여러 사람이 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증거 자체도 상당히 지금 다 축적돼 있고. 자, 그렇다면 안 비서관이 어느 정도 여기서 진술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둔 마지막 어떤 체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안봉근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민 원장님, 근데 저 안정범 전 수석이나 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저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도 오히려 세월호 7시간이나 대통령의 동선을 뭐 꿰고 있는 사람이 안 전 비서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선 진료에 대한 수사를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박지원 씨님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지 비선 진료 그 자체가 아니라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세월호 당일날의 대통령의 행적 그것과 이제 보안 손님의 어떤 행적 그리고 그날 사실은 최순실 씨도 밖에서 그 병원인가 무슨 그 미용센터인가 어디 있다가 급히 그 일정을 마치고 어디로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윤전추 행정관이 증언한 대로 안봉근 비서관이 막 뛰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그 조대희 신대희가 얘기했던 의료원 가글을 누가 대통령에 전달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세월호 당일날 오전에 대통령의 행적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특검 헌재에서도 그 결국에 세월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임 유무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준 변호사님, 참고인 신분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피의자도 아니고요.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모르겠습니다. 소환 요청을 한 건데 소환 요청을 미리 이게 안 넣을 걸 알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봉근 전 비서관 측에서 특검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요청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청을 하니까 정식으로 특검에서 요청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간다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 부분이거든요. 안봉근 전 비서관은 본인 혐의는 사실 지금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비선 진료 부분, 보안 손님 부분, 특히 세월호 7시간 그쪽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특검에서 다 좀 잘 되고 있는데 세월호 7시간 비선 진료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감으로써 해결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봉근 비서관 왜 가느냐? 그거 봤을 때 지금 이현정 의원님 조금 지적을 했지만 곧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갔다 온 후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임하라. 그리고 헌재 출석까지, 헌재 어떤 시간까지 미룰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아마 전격적으로 출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비서관이 헌재 출석 여부 결정할 때도 대통령 대리인단 통해서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한 게요. 지난번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장담을 했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대리인단들이 굉장히 당혹해했는데 사실 지금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는 정호성 비서관이 주로 문건 유출이라든지 메시지와 관련한 일을 지근거리에서 했다면 안봉근 비서관은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을 바로 그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안봉근 비서관의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헌재에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예. 요번에 특검에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맞아요.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과연 대통령을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헌재에 나와서 이영선이라든지 윤전추 행정관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을 오히려 증명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에는 지금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섰다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는 그렇게 생각 안 보기에는 지금 자기가 돌아서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진실을 말하기에도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특검에 참고인으로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왔고 안봉근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선, 특히 세월호 7시간 중 오전 시간에 예.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알겠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전격적인 특검 출석은 잠시 후에 2시 30분에 또 특검으로 가서 브리핑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분과 짚어볼 준비했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이겁니다. 조카 장시호 씨가 날 살려줄 자료였다. 이모의 시크릿백. 뭐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이 최준 씨가 즐겨 들었다는 저 명품 가방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 네. 저 가방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다면서요.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단 장시호 씨가 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증언들 하는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TV조선이 최순실 씨를 직접 찍은 장면 기억나시죠? 예. 이제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자기로부터 어떤 취재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아마 장시호 씨 집에 가서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시호 씨가 보니까 최순실 씨가 항상 그 백을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 빨간 동건에 쳤던 저 백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저렇게 TV조선에 저렇게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어떤 자신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바로 이제 그 장시호 씨 집으로 이제 피신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가방 중에서도 뭐 가장 비싼 가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라는 그런 가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장시호 씨가 항상 보니까 그 가방을 꼭 끼고 나니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잠시 이제 그 가방을 놔두고 외출한 사이에 그 가방을 뒤졌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포폰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눌러보니까 거기에 딱 3명의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한 명이 윤전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그 다음에 이모라는 이름에 있는 바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모가 앉아있는 대통령이었던 안봉근. 이 3명 전화번호가 딱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모라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박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도 그 자신의 이모의 가방을 뒤진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렇죠. 본인의 어떤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봤을 때는 장시호는 본인이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가 사실 수사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미리부터 예측은 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좀 문제될 수 있고 문제가 되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쪽으로 아마 이런 걸 찍어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찍기 어려워요. 남의 그 어떤 그 이 상표의 시크릿 백을 몰래 보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 있는 문서를 찍어 넣는다?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찍어 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장시호 씨의 진술들 봤을 때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 계속적으로 지금 수사에 큰 어떤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장시호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때도 그런 촉들이 어떤 센스가 작용했기 때문에 미리 찍어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모와 조카로서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고 그 맞아요. 정유라까지 챙겨줄 정도였는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장시호가 맡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관련돼 있다는 말을 우연히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모한테 무릎 꿇린 상태에서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수행비서한테 쓴 그 카톡 메모에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한 장시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백을 놔둔 상황에서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해갖고 저걸 찍어놓고 지금 이걸 지금 줄줄이 다 부는데 장시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이렇게 밀어붙이면 정말 중요한 얘기, 그동안 40년 동안에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들 상당히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특검으로부터 매우 지금 그 귀여움을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그렇고 좀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도우미 주민들 역할을 중에 톡톡히 하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 최 씨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상황인데 예. 오히려 내부의 어떤 적처럼 장시호에 의해서 지금 모든 비밀의 문이 열려갖고 판도라의 상자가 아주 활짝 열리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리 그렇지 뭐가 잘못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보험 들어라고 그 이모 백 미리 열어서 이거 나중에 한다는 장시호 씨도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이모 심부름을 하면서도 이게 언젠가는 지금 뭔가 지금 터질 일이고 뭔가 합법적이지 않고라는 그런 생각을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궁금했겠죠. 도대체 이모는 화장실까지 저 가방을 들고 가지고 그러시는데 하면서 혹시 하면서 이제 하는 생각에서, 근데 제가 좀 그 의아해한 것은 그 어떤 그 인사 자료, 민정수석실에서 뭐 왔다 온 것으로 알려진 그 인사 자료를 장시호 씨가 자기 카메라로 찍어놨다? 이 부분은 장시호 씨다운 어떤 앞으로를 좀 준비해 놓은 어떤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사실 장시호 씨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지금에 봐서는 바로 장시호 씨를 살려주는, 그리고 아들과 좀 빨리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어떤 자료가 됐다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도 이만큼의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고, 장시호 씨도 저렇게 다 확보하고 있었고, 주변인들의 공통점, 왜 이런 공통점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원래 이제 범죄를 좀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뭔가 깨름직하다라고 한다라면 증거를 축적해 놓는 것이죠. 왜냐, 어떤 비상적인 상황에 일단 되면, 왜냐하면 지금 모든 관련자들이 보면 다들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쉬쉬하고 비밀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만들 때도 청와대도 보면 야 비밀이야, 비밀리 해야 돼, 다들 그런 식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뭔가 비밀리 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살궁리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뭔가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만약에 검찰에 갔을 때 내가 검찰과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교환물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걸 마련해요. 그러니까 장시호도 마찬가지고 노승일 부장, 고영태 등등 보면 다들 자기 살 국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만날 때는 그냥 웃고 만나지만 뒤로는 서로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근데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 안 한 이대 교수들만 전부 다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장시호 씨가 이제 차명폰, 최순실 씨의 차명폰에서 뭐 이모라는 호칭도 발견하고 이 모든 게 다 시크릿백 비밀 가방에서 이루어진 건데, 차명폰 얘기를 좀 해보면 최순실 씨가 매년 단골 휴대전화 매장에서 수십 대 차명폰 개통했었잖아요. 그 목소리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24개월 쪽에 뭐 얼마나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그냥? 안에 들면 그냥 이거 주세요 가지고 그냥 가고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한 10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저한테 10년. 한두 대를 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쁜 직원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서 이상한 부적자. 네. 비서가 다 관리해서 다 2년 약정에 다 내는 거예요. 아까 저 지금 뭐 차명폰을 팔았다는 이제 관계자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아까 정 의원님 그 시크릿백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눈치채신 분도 있었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비롯한 뭐 사정기관 인사 파일 뭐 이런 것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저까지 다 개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가방을 신죽단지 모시듯 하는데 그 가방 안에 그게 들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이철성 경찰청장의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참 수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경찰청장으로 그 임명되어야 될 사람이 음주운전에 걸리고 또 그거를 상당히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해가지고서 과연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 백에 인사 자료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경찰청장으로 밀었다는 방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잇까지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 중요한 그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에만 손을 댔겠는가? 고영태 전화 녹취록 보면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세청장 추천 하나 하라는데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럼 최순실의 검은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철성 청장이 그 많은 야당의 비판과 또는 여론 주도층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또 그 우병우 민정수석용으로 지금 또 해놓은 것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은 이 이철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다 최순실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병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기 손에 소위 피를 묻히지 않고 그대로 전부 그냥 임명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일련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민 원장님, 저 이제 또 나올 거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뜻대로 잘 관철이 안 되니까 최순실 씨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화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정해보면 이모한테 근데 화를 직접 냈다기보다는 좀 어떤 그 이모한테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화를 내고 이모한테는 화를까지야 냈겠습니까만은 하소연 정도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최순실 씨가 이 갖고 있는 그 차명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국정농단의 인사에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그 더 중요한 그 고영태 씨의 녹취 파일 이렇게 들어보면은 검사 인사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고영태 씨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 되면은 최순실 씨도 분명히 고위 검찰 인사에도 누군가의 어떤 그 보고를 받고 부탁을 받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특히나 그 사정 권력기관에 있어서 그 최순실 씨의 인사는 상당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예. 장시호 씨가 미리 들춰봤다는 이 뭐 최순실 씨의 시크릿백 비밀 가방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였고요.